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구속된 민주당원 드루킹 김모 씨가 대선을 전후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와도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드루킹의 존재도 몰랐다는 입장입니다. 드루킹 김모 씨는 지난달 경찰에 체포되기 직전까지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연락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씨는 기사의 제목과 인터넷 주소를 보내고 조치했다는 취지의 글을 텔레그램에 남겼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해외 출장 등이 적법한지 여부를 따지는 회의에 들어갔습니다. 더미래 연구소 측에 5천만 원을 셀프 기부한 의혹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4주기인 오늘 안산에서 세월호 희생자를 추모하는 영결 추도식이 엄수됐습니다. 이낙연 총리가 참석했습니다. 4년간 91만 명이 방문한 안산 합동분향소는 오늘 추모 행사 이후 철거됩니다. 전통시장을 살리고 청년 실업을 해소하겠다며 전국 곳곳에 들어선 청년몰이 무용지물이 되고 있습니다. 한 번에 수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자하지만 자생력이 없어 문을 닫는 일이 속출합니다. 정수기가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 손님이 이제 물을 뜨려고 컵을 대면은 컵이 이제 바퀴벌레 떨어질 정도였으니까 환기가 안 되다 보니까. 더 깊은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드루킹, 왜 이런 이름을 쓰는 것인지로 분명치 않은 민주당 당적을 가졌던 49살 남성 블로거입니다. 그의 인터넷 댓글 조작 사건이 일으킨 파장 더 커지고 있습니다. 드루킹이 1년 전 대선 기간 중 현재 청와대에 근무 중인 인사와도 텔레그램 문자를 주고받은 정황이 나왔습니다. 네, 오늘 경찰도 이런 내용이 맞는지를 묻는 질문에 답을 했습니다만 부인하지는 못했습니다. 첫 소식 이동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대선 당시 민주당 김경수 의원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드루킹 김모 씨. 김 의원뿐 아니라 다른 선거 캠프 관계자와도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이 관계자가 현재 청와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수사당국 관계자는 피의자들의 휴대전화 분석 과정에서 김 씨가 현재 청와대에 근무 중인 인사와 메시지를 주고받았던 정황이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두 사람이 일상적인 대화를 나눈 정도라며 청와대 관계자의 관련성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오늘 기자회견을 두 차례 열었지만 청와대 인사 연루 여부에 대해선 확인이 더 필요하다, 아닌 것 같다 등의 모호한 답변만 했습니다. 드루킹과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거론된 청와대 관계자는 드루킹 존재 자체를 몰랐다며 대선 당시 지지자들과 함께한 선거기획 자체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김경수 의원과 친분이 있는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자신이 수사 대상에 오른 사실을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내가 수사선상에 올랐다고 하는데 황당하다며 이번 사건은 정말 모르는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청와대는 댓글 조작 논란에 대해선 아예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대선 캠프 당시 문제는 당에서 조사해야 한다며 청와대가 관여할 일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채널A 뉴스 이동재입니다. 네, 김경수 민주당 의원은 이 댓글 연루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자 이틀 만에, 그러니까 토요일 밤에 이어서 오늘 오후 다시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몇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하나, 대선 기간 동안에 드루킹이란 사람을 파주 출판사를 찾아가 2번 만났다는 것 하나, 그리고 문재인 후보의 기사 링크, 인터넷 링크를 보냈을 수도 있지만
불법이나 대가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취재기자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유승진 기자. 자, 김 의원과 드루킹 어떤 관계인지 좀 설명이 나왔죠? 네, 국회입니다. 김경수 민주당 의원이 드루킹과 관계에 대해 입을 열었습니다. 드루킹과 처음 만난 건 의원 당선 뒤인 2016년 중반 국회의원회관에서였습니다. 계속 관계를 이어오다 드루킹이 대선 때 문재인 후보를 돕겠다고 했고 김 의원은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까지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경선 시작 전에 격려 차원에서 한 번 더 사무실을 갔다고 밝혔습니다. 범죄 장소였던 파주 출판사를 대선 기간 2번이나 직접 찾아간 겁니다. 김 의원은 어떤 불법이나 대가는 없었다고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문재인 후보 관련 기사를 드루킹에게 보냈을 가능성은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후보에 관해서 좋은 기사, 홍보하고 싶은 기사가 올라오거나 하면은 제 주위에 있는 분들한테 그 기사를 보내거나 하는 적은 꽤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가기관이 불법적으로 동원된 국정원 댓글 사건과 시민들의 자발적 정치 참여와는 구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민주당 장적을 가진 49세 이 남성 블로거는 대선 기간 중에 어떤 정치인을 위해 활동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가 그 대가로 무언가를 요구했는데 현재로서는 고위직 요구는 일본 오사카 총영사 자리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김경수 의원 지금 보신 것처럼 토요일 밤 회견 때는 이런 청탁이 있긴 했지만 워낙 황당해서 거절했었다고 말했었죠. 하지만 조금 전 자신의 발언을 180도 뒤집었습니다. 윤준호 기자입니다. 댓글 추천수 조작 의혹 사건을 주도한 김모 씨가 올해 초 김경수 의원에게 오사카 총영사 자리에 앉혀달라고 요구한 인물은 대형 로펌 소속 A 변호사였습니다. A 변호사는 일본 명문대학에서 법학 석사를 취득해 법조계에서 일본 사정에 밝은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 의원은 그제 김 씨의 요구를 거절했다고 밝혔습니다. 청탁이 뜻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자 상당한 불만을 품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오늘 청와대 인사수석실에 드루킹의 요구를 전달했다고 다른 얘기를 했습니다. 김 씨가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 경제적 공진화 모임 대화방에는 김 씨가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는 대목이 등장합니다. 3월 중에 오사카 총영사 발표하는 걸 지켜보고 있다며 김 의원은 외교 경력이 풍부한 사람이 해야 돼서 총영사직을 못 준다고 말했다고 밝힌 겁니다. 드루킹 김 씨는 A 변호사 등 법조인 3명으로 구성된 법률 자문단을 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가운데 한 명의 변호사는 현재 김 씨를 변호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윤준호입니다. 네, 지금 보셨던 것은 김경수 의원은 자신이 드루킹이라는 이 남성을 2차례 파주 출판사까지 찾아가서 만났다고 공개했죠. 이 드루킹 김모 씨는 한 달 전, 그러니까 경찰에 체포되기 직전까지 김 의원에게 외국계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꾸준히 연락한 것으로 경찰이 확인했습니다. 이어서 이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 수사는 지난 1월 더불어민주당이 조직적인 댓글 조작이 의심된다며 고발장을 제출하며 시작됐습니다. 유독 새벽 시간대 좋아요 나빠요가 삽시간에 수백 수천 개씩 올라오는 참 이상한 그런 현상들이 빈번해서 조사 결과 민주당원인 김모 씨 등은 인터넷 댓글 추천수를 조작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됐습니다. 이어 경찰은 이들의 휴대전화를 분석했고 인터넷에서 드루킹으로 활동한 김 씨는 경찰에 체포되기 직전인 지난 3월까지 민주당 핵심 의원인 김경수 의원에게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은 김 씨가 김 의원에게 2016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보안성이 높은 메신저인 텔레그램을 통해 기사 제목과 기사 인터넷 주소를 보냈다는 겁니다. 김 씨는 이처럼 3월에만 김 의원에게 3,190개의 기사 주소 등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채널A 뉴스 이서연입니다. 네, 오늘 경찰이 기자들에게 몇 가지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드루킹 김모 씨와 김경수 의원이 조치를 취했다는 메시지를 주기도 하고 또 고맙다는 인사말을 받았다는 겁니다. 전혜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대선 경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핵심인 김경수 의원을 찾아온 드루킹 김모 씨. 이를 전후에 보안성이 강한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자신의 활동 내용 등을 전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김 씨는 기사 제목과 기사의 인터넷 주소 등을 보낸 뒤 조치를 취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김 의원은 이런 메시지들을 일일이 확인하진 않았지만 고맙다는 인사는 남겼습니다. 의례적으로 감사의 인사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보낸 적은 있지만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대부분 김 씨가 일방적으로 메시지를 보냈다며 김 의원은 거의 읽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 씨는 대선 이후 자신의 인사청탁을 들어주지 않자 김 의원과 김 의원의 보좌관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보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네, 지금까지 보셨던 것처럼 댓글 조작 혐의를 받는 이 드루킹 김모 씨라는 남성, 이전에도 선거에 관여했었고 또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까지 받았던 기록이 오늘 새롭게 나왔습니다. 2년 전 총선 때입니다. 노회찬 정의당 후보 가족을 위한 자원봉사자에게 돈을 준 혐의였습니다. 김기정 기자입니다. 지난 2016년 4월 20대 총선 직전 드루킹 김모 씨는 당시 정의당 노회찬 후보 캠프의 자원봉사자 A씨에게 200만 원을 건넵니다. 자신이 만든 인터넷 카페 경제적 공진화 모임의 계좌를 이용했습니다. 법원은 노 후보 지원을 위해 선거운동원에게 불법 금품을 건넨 혐의로 드루킹에게 벌금 600만 원,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에 추징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또 다른 공범이 있었습니다. 바로 느릅나무 출판사 건물에서 최근까지 비누업체 운영에 관여했던 B씨입니다. A씨에게 돈을 보낼 때 사용한 경제적 공진화 모임의 계좌 명의자는 B씨가 운영에 관여한 비누업체의 대표였습니다. 느릅나무 출판사 경제적 공진화 모임에 이어 비누업체 역시 드루킹의 정치 관여 창구였던 셈입니다. 수사 당국은 이 단체와 업체들의 자금 거래 내역을 추적하며 드루킹의 정치활동 자금 출처를 쫓고 있습니다. 한편 노회찬 의원은 드루킹이란 사람을 모른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기정입니다. 네, 경찰은 댓글 여론 조작을 위한 상세한 매뉴얼이 만들어졌고 또 이것이 배포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7가지 행동 요령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관통하는 원칙이 하나 있었습니다. 조작의 흔적을 남기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조영빈 기자가 이 매뉴얼에 담긴 내용과 그 의미를 짚어봤습니다. 인터넷을 할 때 띄우는 프로그램 창입니다. 오른쪽에 시크릿 모드라고 적힌 버튼을 클릭했더니 검은색 창이 새로 뜹니다. 사용자의 사이트 방문 이력 같은 활동 기록을 컴퓨터에 남기지 않는 비밀 모드로 바뀐 겁니다. 보안 USB를 받기 전까진 비밀 모드 창으로 작업하라. 흔적을 남겨선 안 된다. 매뉴얼은 이 내용을 포함해 크게 7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새벽 2시에서 5시 사이는 제외하라. 인터넷 포털 페이지를 항상 띄워놓고 새로 고침하라. 추천한 기사를 서로 알 수 있게 공동 아이디로 접속하라 등 작업 시간과 방법, 작업 대상 기사 선정, 작업 시 유의점까지 상세한 지침을 담고 있습니다. 이 매뉴얼에 대해 보안 전문가들은 의심이나 추적을 피하려고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한 증거라고 말합니다. 기록을 안 남기겠다라는 측면인 거죠. 시크릿 창이라든가 텔레그램. 매뉴얼에는 김경수 민주당 의원, 안희정 전 충남지사, 추미애 대표 등 여권 주요 인사 관련 기사를 체크하고 여론의 추이를 살피라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경찰은 이 매뉴얼이 드루킹 김 씨와 함께 입건된 다른 피의자가 작성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매뉴얼 지시대로 특수 프로그램을 활용해 실제로 댓글 여론 조작에 나선 사람들이 추가로 확인되면 김 씨 등 이미 구속되거나 입건된 5명 외에도 수사 대상이 추가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조영문입니다. 이렇게 드루킹 김 씨가 댓글 추천수를 조작할 수 있었던 건 허술한 댓글 관리 시스템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유빈 기자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드루킹 김모 씨 등 3명이 네이버 댓글 추천수를 조작한 건 지난 1월 17일 밤입니다. 이 순간을 한 누리꾼이 촬영했다며 영상을 공개했는데 댓글을 추천한다는 공감 숫자가 순식간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특수 프로그램으로 추천수를 조작했다는 게 경찰의 판단입니다. 공감수가 1분 만에 400개 이상 늘어났는데 경찰은 이 영상을 근거로 수사 중입니다. 짧은 시간 동안 공감수가 늘어났다가 줄어들기를 반복하는 현상부터 시험용으로 만든 댓글이 지워지기까지
누리꾼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댓글이 조작된 게 아닌지 의심합니다. 편향된 댓글이 되게 많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조작이 될 수도 있었겠다 하는 의심이 드는 것. 네이버는 약관 조항을 수정해 조작 방지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격자가 좋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만들면 포털 사이트가 그걸 분석해서 업그레이드 시키고요. 공격하는 측에서 이걸 또 분석해서 표현의 자유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댓글 조작 행위는 정부가 나서서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을 둘러싼 여야 공방도 점점 더 격해지고 있습니다. 여당은 김경수 의원의 실명이 유출된 경위 따지기에 집중한 반면 야당은 댓글로 흥한 자 댓글로 망한다며 지난 대선의 공정성까지 문제 삼았습니다. 안건우 기자입니다. 풍선을 터뜨리자 청와대 모형 위로 밀가루가 쏟아집니다. 민주당 댓글 공작 특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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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원들의 댓글 조작 사건을 규탄하고 나선 자유한국당은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우리도 그래서 망했다는 경고도 내걸었습니다.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야권은 댓글로 일어선 정권 댓글로 망하는 법입니다. 윗선 개입 의혹까지 제기하며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김경수 의원이 당시에 문재인 후보께 알리지 않았을까? 역시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특히 한국당은 만장일치로 특검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하며 여권을 압박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댓글 조작을 주도한 드루킹 김모 씨 등 당원 2명을 제명하고 진상조사단도 꾸렸습니다. 친문 핵심 김경수 의원을 옹호하는 데 방점이 찍혔습니다. 김경수 의원의 실명이 유출된 경위, 이를 왜곡 과장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서도 분명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대선 공정성까지 시비를 걸고 나선 야당과의 공방이 불가피한 대목입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네, 관련된 이야기 뉴스 분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이윤상 사회부 사건팀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의 분석 키워드 뭔가요? 네, 오늘의 키워드는 바로 세 가지 의문입니다. 댓글 공감수 조작과 관련한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인데요. 아직까지 풀리지 않는 3대 의문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궁금증을 하나씩 좀 알아보겠습니다. 드루킹, 정말 저 이름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반드시 좀 확인한 후 시청자께 좀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네. 출판사를 8년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돈을 별로 번 흔적이 안 보여요. 책을 낸 적이 없으니까요. 이거 임대료나 이런 거 어떻게 유지했습니까? 네, 김 씨는 파주 출판단지의 4층짜리 건물의 1층과 2층을 임대해 출판사를 운영했는데요. 네. 건물주에게 확인해보니 지난 8년 동안 단 한 번도 임대료를 밀린 적이 없다고 합니다. 네. 두 개 층을 합친 임대료가 매월 45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8년이면 최소 수억 원이 운영비로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출판사는 그동안 한 권의 책도 출간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돈으로 행사를 하고 임대료를 냈는지 아직까지 드러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건물 관리인 측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느릅나무의 이름으로 들어옵니다, 돈이. 그러니까 느릅나무라는 이름을 가진 출판사의 이름으로 따박따박 8년 동안 돈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네, 밀리지 않고 계속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자, 과연 어떻게 이런 걸 낼 수 있었을까? 일단 뭐 비누를 만든 흔적은 보입니다만 비누 만들어서 어떻게 됐을지 잘 짐작이 안 갑니다. 어쨌건 고정 수입이 있었던 것인지 이 드루킹 69년생 49살 이 정도만 알거든요. 네. 어떤 인물입니까? 네, 드루킹. 바로 김 씨는 지난 2010년 드루킹의 차트혁명이라는 주식 투자 관련 책을 냈는데요. 네. 이 책에 있는 저자 소개를 보면 모 개발회사에서 근무했고 중소업체 임원을 했다고 돼 있습니다. 외환, 상품, 선물 트레이더로 활동했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들 회사는 대부분 이미 없어졌거나 실체가 모호한 회사입니다. 김 씨가 파주에서 운영한 출판사도 간판은 있지만 법인 등기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김 씨가 민주당 입당 전에 어느 정당에서 활동했는지를 두고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요. 또 앞서 리포트에서 본 것처럼 노회찬 의원 측 선거운동원에게 돈을 줬다가 벌금형을 받은 경력도 있는 인물입니다. 자, 민주당 가입한 기록은 남아있고 이번에 제명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2년 전 총선 때는 정의당 후보 가족에게 자원봉사자에게 돈을 줬다. 네. 여러 가지 굉장히 석연치 않은 대목이 많습니다. 누구인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런데 궁금한 거는요. 이렇게 파워 블로거라는 게 글 많이 쓰면 사람들이 계속 찾아본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글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지난 간밤에 주말 사이에 싹 없어졌어요. 이거 누가 한 겁니까? 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제 오후만 해도 김 씨의 블로그에는 게시물이 가득했는데요. 어제 오전에 취재진이 다시 확인을 해보니 모두 삭제된 상태였습니다. 김 씨가 유튜브에 올린 게시물이나 팟캐스트 역시 비슷한 상황인데요. 누군가 김 씨나 그리고 김 씨와 함께 활동한 사람들의 흔적을 없애려고 나섰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은 조직적 증거인멸이 있었는지 수사 중입니다. 자, 그러니까 선거와 굉장히 주변에 연전이 있었던 사람인 건 분명합니다. 보신 것처럼 2년 전에 돈 줬다가 벌금형 받았거든요. 판결이 확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선관위가 이 드루킹의 무언가가 문제를 발견하고 검찰에 수사 의뢰를 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19대 대선 직전인 지난해 5월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김 씨를 수사 의뢰한 적이 있습니다. 김 씨가 유사 선거운동 기관인 인터넷 카페를 차리고 회원들에게 돈을 주고 선거운동을 시킨 의혹이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검찰은 그런데 대선이 끝나고 지난해 11월 이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는데요. 이를 두고 수사를 제대로 한 거냐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겁니다. 검찰은 김 씨가 만든 인터넷 카페를 유사 선거운동 기관으로 보기 어렵고 돈을 준 사실도 없었다고 불기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이 다 포괄적으로 한번 점검이 돼야 되겠습니다. 대선 4일 전에 선관위가 이 드루킹 좀 이상하다라고 깃발을 들었다는 것, 네. 이것까지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윤상 사건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4년 전 오늘 304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세월호 참사는 국민들의 기억 속에 아직도 선명합니다. 희생된 이들을 잊지 않겠다는 추모 행사가 전국 곳곳에서 열렸습니다. 이은후 기자입니다. 오후 3시 안산시 전역에는 세월호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정부 합동 연결 추도식에는 5천여 명의 인파가 몰렸습니다. 4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손녀를 온전히 보내는 건 쉽지 않습니다. 가는 날도 너네들은 다 좋은 신발 신고 옷 입고 간다는데 엄마 걱정하지 마라. 엄마 나 이렇게 보낸다고 울지 마. 그리고 제가 단원고 후배들은 희생된 선배들을 위해 종이 비행기를 날립니다. 이제는 바람이 됐을 그들을 위해 부르는 노래는 결국 눈물이 되어 떨어집니다. 성계의 바람이 되었죠. 자유롭게 날고 있죠. 많은 단원고 재학생들이 억울하게 희생된 선배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서 하교한 뒤 함께 합동 분향소로 향하고 있습니다. 단원고 앞에는 수많은 노란 바람개비와 국화꽃이 놓여졌습니다. 추도식을 찾은 시민들은 잊지 않겠다고 약속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좀 많이 무뎌지기도 하는데 정말 잊어서는 안 되고 아직 해결되지 않는 것도 엄청 많기 때문에 1455일 동안 91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찾았던 합동 분향소는 오늘 문을 닫았습니다. 하나하나 밖으로 나온 영정과 위패들은 곧 국가기록원으로 옮겨집니다. 합동 분향소에 있던 안산 화랑유원지엔 추모공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세월호 참사 발생지였던 전남 진도에서는 1000여 명이 참석한 추모 행사가 열렸고 인천에서는 일반인 희생자 11명의 연결식도 진행됐습니다. 채널A 뉴스 이은후입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운데 5명은 아직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에겐 4년 전 그날 이후 봄이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승객들 도움으로 간신히 구조되는 5살 곰모양, 엄마, 아빠, 그리고 1살이 오빠와 제주도로 이사를 가다 가족을 모두 잃었습니다. 자신에게 구명조끼를 벗어준 오빠 혁규군과 아빠 권재근 씨는 아직까지 차가운 바다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4년이 흐른 오늘, 권재근 씨의 형은 또다시 팽목항에 섰습니다. 제주도에서 감귤 농사를 짓겠다며 한번 놀러 오라고 했던 동생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4월 15일 날 아침 8시에 전화 와서 시간이 안 된다. 점심은 취소하고 여름에 나더러 이제 놀러 오기로 해서 그게 지금까지 한으로 맺히죠. 제자들에게 구명조끼를 벗어주고
다시 배 안으로 들어갔다 돌아오지 못한 단원고 교사 양승진 씨. 지난해 11월에야 순직을 인정받아 올 1월 현충원에 안장됐습니다. 유해를 찾지 못한 아내는 남편의 머리카락을 모아 입관했습니다. 그 진도, 목포, 팽목 그렇게 다니면서 진짜 오직 남편 한 유해라도 진짜 뼈 한 조각이라도 찾으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못 찾고. 영어 선생님이 꿈이었던 단원고 남현철 군, 축구를 좋아했던 박영인 군, 미수습자 5명의 가족들은 또 다른 기다림을 시작했습니다. 이르면 이달 말 바로 세워질 세월호 선체. 그동안 접근하지 못했던 3층 남학생 객실 등에 대한 수색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그날 이후 4번째 찾아온 봄. 미수습자 가족들은 새로운 희망을 품어봅니다. 채널A 뉴스 공진입니다. 스크린과 무대에서도 세월호 참사에 대한 추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개봉이 미뤄졌던 세월호 관련 영화들이 4주기를 맞아 막을 올렸고 각종 공연들도 세월호 희생자들을 위로했습니다. 김혜지 기자입니다. 선생님 여기 왜 온 거예요? 죽은 자들이 마지막으로 들른다는 가상의 섬 이야기 눈꺼풀. 망자들을 배웅하는 한 노인의 시각을 통해 영화는 세월호 희생자들을 애도합니다. 블랙리스트에 올라 개봉되지 못했지만 참사 4주기를 맞아 관객들을 만났습니다. 4월 16일이라서 뭔가 좀 저 스스로 기억하는 방식으로서 영화를 보러 오게 됐고요. 세월호의 사고 원인을 파헤치는 다큐멘터리 영화도 개봉했습니다. 배우 정우성이 내레이션을 맡아 더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여러분이 세월호 참사를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도록 기리는 마음으로 함께했습니다. 음악으로도 위로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시민합창단 음악이 있는 마을은 추모의 의미로 입장료도, 박수도, 화환도 없는 공연을 펼칩니다. 그동안 막혔던 마음들, 그리고 고통스러웠던 것들, 그리고 우리 스스로를 위로해야 될 시기가 오지 않았나. 음악으로 그리고 서로를 위로하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또 세월호의 관점으로 재해석한 다양한 연극 등 스크린과 무대에서 세월호 참사를 잊지 말자는 다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예지입니다. 드루킹 파문으로 정치권이 발칵 뒤집혀 있죠. 하지만 정당 지지율에서 앞서는 민주당에서는 경기도지사 후보 경선 역시 혼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2주일 내내 다투었던 이른바 해경군 김씨 인터넷 글이 또 논란입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이재명 전 성남시장에 부인 김혜경 씨의 카카오 스토리입니다. 지난 2015년 1월 이 전 시장의 글을 공유하며 거친 표현과 함께 욕쟁이 부부가 되겠다고 적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2014년 1월 김혜경 씨는 이 카카오 스토리에 이 전 시장과 시어머니가 함께 찍은 사진을 올렸습니다. 이거 중앙대학교 합격하고서 입학식 때 교복이에요. 대학교 교복이 있는지는 몰랐어. 해경군 김씨 트위터에도 10분 뒤 같은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해경군 김 씨는 이 전 시장 경쟁자인 전해철 의원과 문재인 대통령 등을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 김혜경 씨와 동일인 논란을 빚자 트위터 계정을 삭제했습니다. 그 아주 표륜적인 댓글도 문제인데 사실 이제 온라인상에서는 또 이재명 후보 측과 관련된 의혹이 계속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SNS에서는 김혜경 씨의 휴대전화번호 뒷자리와 이메일 주소가 해경군 김 씨와 유사하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황. 민주당에는 경기도지사 본선을 치르기 전 진실규명이 필요하다는 당원들의 항의 전화가 이어졌습니다. 채널A 뉴스 이동훈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서도 이재명 전 성남시장은 자신 있게 응수했습니다. 해경군 김 씨 100% 내 아내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책임지겠다는 말도 했습니다. 김민지 기자입니다. 최근 논란이 되는 SNS 문제. SNS 얘기는 하지 맙시다. 네거티브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며 해경군 김 씨 논란에 말을 아꼈던 이재명 전 시장이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습니다.
해경군 김 씨와 부인의 전화번호 뒷자리가 일치한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해경군 김 씨 트위터가 만들어진 2012년 말에는 전화번호 입력 항목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부인이 SNS에 올린 사진을 해경군 김 씨가 10분 만에 올린 것에 대해서는 사진을 받아서 그대로 올린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 전 시장은 해경군 김 씨는 100% 아내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두 사람이 동일인일 경우 경기도지사 후보를 사퇴하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마녀 사냥이라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책임은 지겠습니다. 예를 들면 제 가족 구성원 중에 누군가 그런 부도덕한 행위를 했다면 제가 책임지는 건 맞는데. 전해철 의원은 해명이 모두 사실이라면 공동조사에 응하면 된다고 몰아세웠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지만 모레 민주당 경기도지사 경선 전에 결과가 나오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오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을 둘러싼 여러 논란이 적법한지 따져달라는 청와대 요청에 대해 회의를 했습니다. 특히 정치 후원금을 민주당 의원들이 속한 단체에 기부한 것이 적법한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도영 기자, 오늘 중으로 결론이 나오는 겁니까? 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오후 4시부터 전체 회의를 열고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을 둘러싼 의혹이 적법한지를 논의했습니다. 3시간 넘게 진행된 회의는 조금 전 끝이 났습니다. 선관위는 잠시 뒤 결론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지난 12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선관위에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국회의원이 후원금으로 기부를 하거나 피감기관의 돈으로 해외 출장을 가는 등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을 둘러싼 4가지 논란이 법에 위배되는지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김기식 원장이 의원 임기 종료를 열흘 앞두고 민주당 전 현직 의원 모임인 더 좋은 미래에 5천만 원을 기부한 게 적법하냐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당시 김 원장이 위법 소지가 있다는 선관위 답변을 듣고도 후원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한 가지라도 법 위반 사항이 있다면 김기식 원장을 사임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어 선관위 결론에 의해 김기식 원장의 거취도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중앙선관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거취 문제, 경제부 심정숙 차장과 뉴스 분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키워드 먼저 설명해 주시죠. 자, 오늘의 키워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정의당에 찍힌 인사들은 어김없이 낙마를 했지요. 그 정의당이 임계점에 닿았다면서 이 사퇴를 요구했던 김기식 금감원장. 자, 임계점 얘기를 한 지 닷새째가 지나고 있는데 아직 본인 거취에 대해서 아무 말이 없습니다. 김 원장의 앞날을 한번 전망해 보겠습니다. 네, 곧 선관위가 결과를 발표한다고 하는데 이런 날인데도 김 원장은 오늘 대회 일정을 소화했다고요? 그렇습니다. 금감원장으로 취임한 지 오늘로 2주째를 맞았는데요. 자,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10일 날 증권사 사장단들을 만난 데 이어서 사흘 뒤에는 자산운용사 사장단들을 상견례 형식으로 만났고요. 그리고 오늘 또 사흘 뒤인 오늘은 저축은행의 사장단들까지 모아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해외 출장 논란 등 각종 의혹이 연일 터져나오면서 김 원장이 가는 곳마다 취재진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다니고요. 급기야 검찰 수사까지 저 와중에 시작이 됐지만 정면으로 맞서겠다는 것인 것 같습니다. 영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청와대에서 무슨 얘기를 들으신 게 있었나요? 어제? 아니 좀 비켜보라니까 비서님. 자, 지나갈게요. 이런 말을 해주시죠. 약간 신경질적으로 볼 수 있는 반응도 있었는데요. 오늘은 각종 논란들에 대해서 아예 입을 닫았습니다. 네, 논란이 계속 커져가고 있는데 금융감독원장이 도대체 어떤 자리길래 이렇게 많은 관심이 쏟아지는지 또 이런 게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은행과 증권 이런 금융기관의 금융검찰로 불리는 아주 막강한 파워를 가진 것이 바로 금감원장입니다. 그런데요. 하는 일은 굉장히 공직일 것 같습니다만 공직자는 아닙니다. 금감원은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 특수법인으로 돼 있고요.
자, 이 대표는 대통령, 그러니까 즉 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민간인이기 때문에 인사청문회를 거칠 필요도 없습니다. 자, 연봉은 얼마 받느냐 이 부분도 궁금한 대목인데요. 3억 5천만 원 정도 수준입니다. 대통령이 한 2억 원 정도 받고요. 총리가 1억 7천만 원 정도니까 대통령 총리보다 보수만 보면은 낮습니다. 자, 그리고 임기는 3년이고요. 연임이 가능하니까 최대 6년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대통령보다 연봉이 높고 공직자가 아니라는 부분이 인상적인데 지금 청와대가 김기식 원장을 계속 고수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자, 김기식 원장 전임자였던 최응식 전 원장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최 전 원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채용비리 의혹이 나온 지 불과 사흘 만에 청와대가 사표를 받았는데요. 김기식 원장 건은 굉장히 대조적입니다. 청와대와 대통령까지 나서고 있습니다. 이유는 금융개혁의 유일한 적임자가 바로 김 원장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금감원장이 하는 일, 과연 금융개혁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을 해낼 수 있는 자리인가? 고개를 갸웃거리는 이들이 많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김 원장이 취임 후에 공식 행보에 가서 한 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자산운영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도 이런 수익률 제고라고 하는 점에 특별히 좀 노력을 더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부분 자, 수익률을 올려라, 즉 그 자산운용사들한테 돈 많이 버시오, 뭐 이런 얘기인데요.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는요, 엄밀히 말하면은 금감원장 소관 업무가 아닙니다. 그 상위에 있는 금융위원장이 할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김기식 원장의 월권이다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요. 민간인인 금감원장은 금융위원장의 위탁 업무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개혁을 근본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적합하지 않은 자리가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 선관위의 결론이 김 원장의 거취의 중요한 결정타가 될 텐데요. 네. 주요 쟁점이 무엇입니까? 자, 저희가 그 청와대에서 질의한 그 4가지 사항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임기 말에 후원금을 기부한 부분, 그 다음에 피감기관 돈으로 해외 출장 간 것, 그리고 인턴 등을 데리고 함께 간 것, 그리고 거기서 관광을 했느냐. 크게 보면 이렇게 4가지의 질문인데요. 선관위가 잠시 후에 아마 결론을 내놓을 것 같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2년 전에 다른 누구도 아닌 김기식 원장 측에 답변을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적정 수준에 기존에 하던 20만 원보다 훨씬 넘게 납부를 한다면 그거는 공직선거법 113조에 위법할 수 있다. 이런 답변을 그 김 원장 측의 의원 시절에 이미 보낸 바가 있습니다. 선관위가 2년 전에 이 결정, 이 판단과 과연 같은 결론을 내릴지 아니면 다른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경제부 심정숙 차장이었습니다. 네, 이른바 물벼락 갑질 논란에 휩싸였던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에게 대기 발령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여론이 등을 돌린 상태입니다. 황규락 기자입니다. 회의 도중 광고 대행사 직원들에게 물컵을 던진 것으로 알려진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 조 전무는 어젯밤 대한항공 직원들에게 피해를 입은 분들께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는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업무에 대한 열정에 집중하다 보니 경솔하게 행동했다는 해명도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논란은 커지고 있습니다. 대한항공 소속 노동조합 3곳은 이번 갑질 논란에 우려를 표시하면서 조 전무의 즉각 사퇴와 대국민 사과, 그리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는 성명을 냈습니다. 정치권도 나섰습니다. 조 전무를 강하게 비난하면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부는 조양호 일가에 대해 과연 국적기의 명예를 계속 부여하는 것이 마땅한지도 검토해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조 전무에 대한 청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5만 명이 넘는 시민이 대한항공에서 대한이란 2글자를 빼야 한다는 청원에 동참하는 등 관련 청원만 130건이 넘습니다. 대한항공 주가는 이번 사건이 알려진 12일부터 오늘까지 8%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대한항공은 경찰의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조 전무를 업무에서 배제하고 대기 발령 조치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황규락입니다.
서울 도심요양원에 흉기를 든 60대 남성이 침입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3시간 만에 경찰에 검거가 됐는데요. 이 남성을 피해 사무실에 갇혀있던 사람들에겐 공포의 시간이었습니다. 서상희 기자입니다. 경찰 특공대원이 건물로 진입합니다. 요양원에서 사람들을 위협하고 있는 노숙인을 제압하려고 밧줄을 타고 옥상에서 내려온 겁니다. 62살 노숙인 신모 씨가 이 건물 7층 요양원에 들어온 건 오전 10시 24분. 손에는 종이로 감싼 흉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여기가 우리 사무실이고 여기 2명의 선생님이 지금 갇혀 있어요. 경찰은 위기협상팀과 특공대를 출동시켜 사건 발생 3시간 만에 신 씨를 검거했습니다. 복도에 있던 신 씨를 피해 사무실로 피신하면서 사실상 감금 상태였던 사회복지사 2명도 무사히 구출됐습니다. 요양 공간엔 노인 10여 명이 있었지만 사무실과 층이 달라 별도의 대피는 없었습니다. 신 씨는 요양원에서 노숙인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유인물을 나눠주고 국무총리 면담을 요구했습니다. 아니, 내가 나를 위해서 한 적 없어요. 다 본인을 위해서 한 거지. 신 씨는 5년 전에도 자신이 살던 이 건물 내 고시원에서 비슷한 범죄를 저지른 걸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범행 동기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서상입니다. 5월 황금 연휴를 앞두고 여행 계획 잡은 분들 많으실 겁니다. 여행사들도 대폭 인하된 특가 상품을 선전하는데요. 예약하고 보니 실제 가격이 아닌 사례들이 있다는데 박수유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5월 초 황금 연휴를 한 달 앞두고 특가로 나온 여행 상품에 예약을 걸어둔 김모 씨. 다음 날 여행사로부터 걸려온 전화에 황당함을 금치 못했습니다. 홈페이지에 뜬 가격은 업데이트가 안 된 것이라며 마감 처리하더니 가격이 훨씬 비싼 다른 상품을 권했기 때문입니다. 전화를 하면 할수록 상품 가격이 더 올라가서 불쾌했었거든요. 기존에 제가 시간을 들여서 예약을 했던 다른 상품을 취소를 한 거고. 기자가 해당 여행사의 다른 상품을 예약했을 때도 직원의 대응은 같았습니다. 고객님 죄송해요. 제가 바로 고쳐드렸어요. 실제로 여행 관련 피해 구제 사례 가운데 표시 광고로 피해를 봤다는 민원 내용은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여행사는 항공가를 비롯한 변수들을 즉각 반영하기 어렵다고 해명합니다. 제대로 반영하려면 거의 몇만 가지의 경우의 수를 매일매일 조회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소비자들이 불편함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공정위는 관련 구제법이 마련돼 있지만 상대적으로 사소한 사안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분야 대비 문제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만 다 하기도 사실 저희가 인력이나 다 시간이 모자른데. 금전적 피해가 크지 않다는 이유로 여행사의 미끼 영업은 해결되지 못한 채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수유입니다. 오늘 뉴스터치는 방치된 군사시설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경기도 김포에 있는 야산입니다. 멀리 있는 나무들 사이로 어떤 물체가 보이는데요. 다름 아닌 땅속에 반쯤 묻힌 탱크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전국적으로 방치된 군사시설 실태조사에 나섰는데요. 야산에 녹슨 채 방치된 탱크를 발견한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전국 해안가에서는 7, 80년대에 무단으로 설치된 군사시설이 많다며 민원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대부분 국립공원이나 개인 땅에 설치했다가 방치한 경우였는데요. 이렇게 내무반 막사부터 탁구대까지 발견됐는데 땅 주인은 물론 지자체도 처치곤란한 상태였습니다. 폐기물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서 콘크리트나 철 간판 그리고 철조망이 이렇게 환경을 오염한 곳도 있었습니다. 일부에선 사용하지도 않으면서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해서 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막은 곳도 있었는데요. 국방부는 올해 말까지 전수조사해서 대책을 세울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은 데이트 살인 이야기입니다. 경북 구미에 있는 낙동강 체육공원 상류 지점입니다. 그제 오전 이곳을 순찰하던 경찰은 교통사고를 낸 승용차를 발견했습니다. 다가가 보니 차 안에는 37살 남성 A씨가 있었는데요. 뒷문을 열어본 경찰은 화들짝 놀랐습니다. 흉기에 찔린 여성의 시신이 있었던 건데요. 범인은 A씨였습니다. 상대방이 추궁을 좀 하고 이렇게 하니까 내가 죽였다. 약에 취해가지고 말도 좀 안 하고 정신이 혼미했어요.
A씨는 범행 당시 술을 마시고 우울증 약도 복용한 상태였다고 진술했는데요. 사건 직전 A씨는 헤어진 여자친구를 찾아가 강제로 자신의 차에 태웠습니다. 이후 다시 만나달라는 부탁을 거절당하자 흉기를 휘둘렀고 이후 숨진 여성의 시신을 싣고 20분 정도 달리다 이곳에서 사고를 냈던 겁니다. 경찰은 A씨를 곧장 구속했습니다. 이번엔 같은 데이트 폭력 사건인데 여성이 기지를 발휘해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지난 2월 경기 남부경찰청에 걸려온 신고 전화입니다. 경찰입니다. 무슨 일이세요? 네, 여기 그 육교 있는 근처에 있는 모텔인데요. 짜장면 집에서 오세요. 짜장면이요? 이렇게만 들었을 때는 장난 전화 같지만 경찰은 곧장 이상한 낌새를 느꼈는데요.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혹시 남자친구한테 맞았어요? 네. 502호 가시오. 똑똑똑 두드리면 문 열어주세요. 네. 짜장면 빨리 갖다 드린다고 하세요. 남자친구한테. 여성은 헤어졌던 남자친구에게 끌려가 폭행을 당한 상태였는데요. 음식 배달을 가장한 이 신고 덕분에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데이트 폭력이나 위기 상황에서 112에 신고할 때는 이렇게 위치를 먼저 말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GPS나 와이파이를 켜두는 것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터치였습니다. 청년몰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전통시장도 살리고 청년 실업도 해소하겠다며 전국 곳곳에 들어선 청년들의 점포인데요. 두 마리 토끼를 잡기는커녕 빛 좋은 개살구로 전락했습니다. 김희림 기자의 더 깊은 뉴스입니다. 오늘도 분주한 전통시장. 그런데 알록달록한 벽화가 그려진 한쪽 점포들이 모두 비어 있습니다. 마산 부림시장에 청년몰이 있었던 자리입니다. 지금은 보시다시피 간판도 떼어져 있고 이렇게 곰팡이가 쓰는 등 관리가 되지 않은 모습들도 보입니다. 이곳에는 총 12곳의 청년 점포가 있었지만 지금은 이렇게 문을 다 닫았습니다. 빈 점포들을 수리해 이른바 청춘 바보몰이 문을 연 건 지난 2016년 4월. 전통시장도 살리고 청년 실업도 해결하자며 추진된 야심찬 프로젝트에 40도 안 된 지원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중앙정부와 창원시가 예산 3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하지만 청년몰은 시작부터 부실투성이었습니다. 정수기가 설치가 돼 있었는데 손님이 이제 물을 뜨려고 컵을 대면은 컵이 이제 바퀴벌레 떨어질 정도였으니까 환기가 안 되다 보니까 애기 데리고 이제 2번 이상은 못 오겠다 이제 이런 말도 많이 들렸고. 계산 좀 해가지고 뭡니까? 계산을 제대로 쓰지도 않는 것 같은데. 입주한 청년 상인들은 시행착오를 반복하다 결국 하나둘 몰을 떠났습니다. 생각보다 잘 안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메뉴를 좀 바꿔라, 좀 한두 가지 더 첨부를 해라 하니까 애들이 하질 않아요. 창원시는 최근 청춘 바보몰이 있던 자리에 예산 3억 원을 또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엔 다문화 식당 골목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제는 이제 다문화 센터 쪽으로 해보자 이렇게 됩니다. 또 다시 3억을 투자한다 이렇게 보면 세금이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대로 두기보다는 이제 벌써 투자된 부분이 있고 하니까. 유동인구가 많은 대도시의 경우는 상황이 나을까? 이화여대 뒤편에 자리 잡은 작은 골목. 이곳에도 2년 전 청년 영업점포 22곳이 들어섰습니다. 중앙정부와 서대문구가 예산 15억 원을 나눠서 부담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절반이 넘는 12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처음엔 개점 홍보 효과 등으로 매출이 오르기도 했지만 정부 지원이 끊기자 대부분 운영자들은 70만 원의 월 임대료조차 내기 힘들었습니다. 경쟁력이나 자생력이 굉장히 약합니다. 힘이 없었거든요. 큰 적이 없잖아. 오히려 청년몰 덕분에 유동인구가 늘었다며 인근 건물주들은 임대료를 더 올렸습니다. 기존 상인들은 허리가 더 휘게 됐다고 불평합니다.
건물주들은 이제 성공이 다 차니까 기존에 있는 상황이나 이런 데 이제 세액 올려받게 되고 이야기는 올려가지고 하는 일이죠. 지난 2016년 이후 청년몰 사업에 투입된 세금은 270억 원. 청년 점포 396개 중 129개는 2년도 안 돼 휴업하거나 폐업했습니다. 청년몰 사업이라는 것이 과연 혁신적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전통시장이라는 이 환경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낙관적이지 않다라는 어떤 시각이 있기 때문에 이 정책 자체가 혁신적이지 않으면 이 전체가 시너지를 내기 힘들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정부는 올해 142억 원의 청년몰 예산을 더 책정했습니다. 또 추경 예산 52억 원을 들여 군산 등 고용 위기 지역에 복합 청년몰을 추가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그러나 적잖은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도 사업 성공에 회의적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방식을 바꿔야 지정책을 분석적으로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하면 분석적으로 하지 말고 지자체를 리모델링을 하게끔 해가지고 시에서 매입을 해갖고 하는지 해야 됩니다.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겠다며 출범한 청년몰 사업. 또 좌초하지 않으려면 실질적인 수술이 필요해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김유리입니다. 김일성의 생일,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태양절이라고 부르는 날을 맞아서 김정은이 어제 할아버지 김일성을 참배했습니다. 작년과는 몇 가지가 달랐습니다. 우선 군복이 사라졌습니다. 곽정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이 지도부를 이끌고 김일성, 김정일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 태양궁전을 참배했습니다. 사회주의 강국 건설의 최후 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결의를 굳게 다지었습니다. 그런데 수행원 모습이 지난해와 확연히 다릅니다. 지난해에는 총정치국장 황병서를 비롯해 카키색 군복이 절반이었지만 올해는 모두 검은 정장뿐입니다. 군부가 싹 빠지고 당과 내각 인사들로만 채워진 겁니다. 김정은동 측의 충정을 맹세하는 조선인민군, 육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장병들의 내식이 10일 금수산 태양궁전 광장에서 진행됐습니다. 지난해에는 군의 대대적인 충성 맹세가 있었지만 올해는 군이 전혀 안 보입니다. 앞서 진행된 국무위원, 부위원장 인사에서도 군이 배제됐는데 의도적인 군부 힘빼기로 보입니다. 군에서 당으로 통치체제가 완전히 옮겨갔다는 분석입니다. 또 남북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불필요한 자극을 피하기 위한 대외 메시지란 해석도 나옵니다.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김정은의 발걸음도 조심스러워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곽정화입니다. 네, 지금 보신 대로 김일성의 생일을 맞아 중국 예술단이 평양에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발레 공연이 열렸는데 착취에 시달렸던 1930년대 중국 여성의 투쟁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정동현 특파원입니다. 15일 북한 동평양 대극장에서 진행된 발레극 홍색 낭자군. 중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발레극 중 하나인 이 공연은 1964년 첫 공연을 시작했습니다. 50주년을 맞은 지난 2014년에는 공산당 간부들과 중국인들이 가득 들어찬 가운데 인민대회당에서 공연을 펼쳐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我们第一代的艺术家的代表，还有这个最年轻的，甚至第6代，甚至是就是95后的这批演员们一起在这个舞台上呈现红色娘子军的机会，可能以后也不会多了。所以说。 북한 노동신문은 1930년대 착취와 천대 속에 시달리던 중국 여성들이 성장하는 과정을 잘 보여줬다고 극찬했습니다. 이날 공연은 북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등 당 간부와 중국 숭타오 대외연락부장 등이 관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발레극이지만 사회주의 사상을 고취시키는 분위기가 가득했다는 평가. 사회주의 체제를 공유하는 북한과 중국이 혁명 발레극을 통해 북중 혈맹 관계를 더욱 과시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입니다. 북한 매체들은 두 나라 최고 지도자가 이어준 친선의 정이 공연장에 넘쳐났다고 강조했습니다. 조만간 북한 예술단도 중국을 방문해 북중 밀월 관계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정동현입니다. 한반도 위기가 최고조였던 지난해 말 미군은 우리에게 문건을 하나 전달했습니다.
만약 전쟁이 벌어진다면 발발 직후에 미군 69만 명이 언제 어떻게 한반도에 들어올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최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지난해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습니다. 화성 15용 무기 체계는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초대형 중량급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대륙간 탄도로 곁들었어. 미 본토 타격 얘기에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절멸을 외치며 군사 옵션 카드를 꺼내들며 지난 연말 우리 군의 전시부대 전개 목록을 전달했습니다. 여기엔 작전계획 시행을 위해 증원되는 미군 부대와 장비의 출발지, 항로, 도착지 등이 담겨 있습니다. 그동안 한미훈련 때 대략적인 정보는 줬지만 전체 전개 목록을 자세히 통보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전쟁이 터지면 우리 군병력보다 많은 69만 명이 새로 증원되고 우리 공군이 보유한 전투기의 8배 이상인 3,000대의 전투기가 한반도에 투입됩니다. 항공모함 5개 전단도 들어오는데 전투기뿐 아니라 해상전력 기준으로 약 1,500여 개의 토마호크 미사일을 품고 옵니다. 미군이 한국군에게 보여주지 않았던 세부 전개 목록까지 공개한 건 북한 위협에 한미가 공동 대응할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시리아 공습에서 보듯 미국의 주먹이 허풍이 아닌 이유입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소식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을 둘러싼 논란 중 셀프 후원 의혹에 대해 종래 범위를 넘어서 위법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김 원장은 국회의원 임기 종료 직전인 2016년 5월 정치 후원금 5천만 원을 빼내 자신이 소장을 맡을 더미래연구소의 후원에 논란을 사는데요.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김 원장을 둘러싼 각종 논란 중 하나라도 위법 판정이 나면 사임시키겠다며 중앙선관위에 유권 해석을 요청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이 자신을 해임한 트럼프 대통령을 작정하고 비난했습니다. 대통령이 깡패 두목 같다는 주장에 트럼프 대통령은 6건의 트위터 글로 반격했습니다. 박정은 워싱턴 특파원입니다. 지난해 해임 후 언론 접촉을 피해온 코미 전 FBI 국장이 마침내 포문을 열었습니다. How strange is it for you to sit here and compare the president to a mob boss? What I'm talking about is that leadership culture constantly comes back to me when I think about my experience with the Trump administration. 러시아의 대선 연루 의혹을 덮어 충성을 보여달라고 했다는 주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013년 러시아 방문 때 매춘부들과 함께 있었다는 의혹을 털어내는 수사 요청까지 받았다고 했습니다. Says he may want me to investigate it to prove that it didn't happen, and then he says something that distracted me because he said, if there's even a 1% chance my wife thinks that's true, that's terrible. 트럼프 대통령은 방송이 예고되자 연달아 6건의 트위터를 올려 코미는 역겨운 인간이며 역사상 최악의 FBI 국장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I hardly know the man. I'm not going to say, I want you to pledge allegiance. Who would do that? Who would ask a man to pledge allegiance under oath? 코미의 행보는 모레 자서전 출간을 앞둔 마케팅이라는 비판도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치적 타격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무엇보다 러시아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가 다시 탄력을 받게 될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박정훈입니다. 금융권의 고객 맞춤형 디지털 서비스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나 농민 등 직업으로 구분하거나 연령에 따라 서비스를 차별화하는 것이라는데요. 조현선 기자가 소개합니다. 최근 디지털 서비스를 시작한 웰컴 저축은행의 모바일 앱입니다. 고객 중 자영업자가 많다는 점에 착안해 카드 매출 정보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선보였습니다. 이 저축은행 주요 고객 중 33%가 소상공인입니다. 이를 감안해서 자영업자나 사업자들이 언제 어디서든 자신의 영업전 매출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도 추가했습니다. NH농협은행 앱에는 주요 고객인 농민을 위해 농어촌 공사에서 진행하는 농지은행 제도를 소개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밖에도 귀촌, 귀농, 팜스테이 등 농업 관련 서비스도 이색적입니다. 우리은행은 은행망에 접속하는 45세 이상의 고객에게 일반적인 크기보다 더 큰 글씨의 화면을 제공합니다. 글씨가 크다 보니까 이제 빨리 찾을 수 있으니까 그런 면들이 편하겠죠.
KB국민은행은 고객 중 55세 이상을 위해 전용 앱을 제공해 은퇴 및 노후 설계를 위한 다양한 금융과 생활 정보를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인구 고령화에 따라 시니어 고객의 주요 관심인 여행이나 여가 등 비금융을 접목한 원스톱 종합 서비스를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금융권의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선입니다. 농협이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풍년을 기원하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오늘 오전 전북 익산 3기 농협 경제사업장에서는 김병원 농협중앙회장과 조배숙 의원, 송하진 전북도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풍년농사 지원 결의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에서 농협은 전국 951개 농축협에 220억 원 산단의 농기계도 전달했습니다. 모처럼 날이 풀리면서 예년 이맘때 봄 날씨가 찾아왔습니다. 대기질도 남해안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좋았는데요. 지금도 어제 저녁 같은 시간대에 비하면 바람결이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따뜻해집니다. 내일도 맑은 하늘입니다. 낮에는 서울과 대구가 20도, 광주가 21도로 무척 포근하겠고요. 큰 일교차만 대비하신다면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다만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는 내륙에 짙은 안개 끼는 곳이 많겠고요. 서리가 내리는 지역도 있어서 농작물이 냉해 입지 않도록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날이 풀리면서 미세먼지 소식이 가장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내일은 중서부 지역에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외출 전에 대기질 상황을 꼭 확인하셔야겠습니다. 갈수록 기온이 오름세 보이면서 주 후반에는 서울이 23도까지 오르겠고요. 일요일에는 전국이 봄비가 또 한 차례 오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자주 높게 나타나다 보니까 기관지 면역력이 떨어지기 쉽습니다. 물을 자주 드시고요. 아침 저녁으로는 머플러로 목을 보호하시는 게 좋습니다. 채널A 뉴스 남혜정입니다. 청년에게 꿈과 희망을 채널A가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